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유튜버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세금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튜버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921505 코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그리고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업종 코드를 내시면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안 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걸 나누는 게 이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근로자를 고용을 하거나 혹은 사업시설, 스튜디오라든지 카메라와 같은 조명 장치와 같은 인적 물적 시설이 이제 있으면 이제 과세사업자로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둘 다 없다 그러면 면세사업자로 그냥 내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집에서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편집자님이나 PD님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적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즉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사업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유튜버 분들한테 상담 드릴 때는 웬만하면 과세사업자로 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관한 규정 때문인데요. 그걸 쉽게 말하면 유튜버로 창업을 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5년 동안 100% 또는 5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유튜버로 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코드로 내셔야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내면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 요건이 해당하시는 분들, 특히 100%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과세사업자로 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 감면은 크게 업종 요건, 그리고 지역 요건, 나이 요건 둘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이 요건을 먼저 살펴볼게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분들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에 그 병역 기간을 차감한 연령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만 35세나 만 36세까지도 될 수 있고, 간혹 ROTC나 직업군인으로 하셨던 분들은 최대 6년까지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시면 만 40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 이제 창업 당시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 34세까지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창업일 당시의 나이만 충족한다면 무조건 5년 동안 100% 또는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일 나이를 기준으로 내가 만 35세가 되기 하루 전이라도 그때 창업을 한다, 그럼 만 34세니까 5년 동안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설명을 마저 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만 이제 업종이 규정되어 있어서 유튜버 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내셔야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요건이 있는데요. 이제 나라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지역을 지정해 두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도권은 다들 아시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들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광주시와 같은 데들은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는 속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더 있거든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인지 밖인지에 따라서 또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5년 동안 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청년인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50%, 100%가 아니라 50% 감면을 5년 동안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밀 억제 권역을 제가 쭉 읽어드리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근데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여기는 또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저 또 읽어드리면, 의정부시, 구리시 또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남양주시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과밀 억제 권역이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이 아닌 남양주시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저 설명을 드리면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까지 또 과밀 억제 권역이고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반월 특수구역 빼고는 과밀 억제 권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하시면 5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나라에서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규정을 적용시켜주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이 사실을 알아야, 세무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이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기업이든 공무원은 법적으로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다 겸직금지 의무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서상. 이 회사 외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 다 웬만한 회사에는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유튜버를 만약에 자기가 부업을 한다면 직장 외에 또 다른 이제 소득을 창출하는 셈이니까 방금 말한 대로 이런 겸직 금지에서 또 위배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직장에 알려지면 계약을 위반한 셈이니까 알려지지 않고 하고 싶어 하세요. 대부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직장인이 이제 부업으로 유튜브를 처음에 하시면 웬만하면 직원분들을 안 쓰실 거잖아요. 사대보험 직원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걸릴 일이 없어요. 본인이 그걸로 월 몇천을 벌어도 걸릴 일은 없다. 사대보험을 처음에 직원을 가입시켜도 이게 회사에 알려지진 않아요. 다만 내가 소득을 이제 벌었을 때 본인 직장 소득과 이제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합쳐지면 이제 한 590만 원? 이게 국민연금에서 월소득 상한액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590을 넘어가면 연금이 좀 달라져요. 연금 보험료가. 그러면 이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회사, 유튜브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원래 몸담고 있는 직장에도 이게 둘 다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우리 직장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때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사대보험 직원이 있을 때는 월 소득 590만 원, 즉 직장 소득과 내 유튜브 소득이 합산해서 월 590을 넘어가면 이제 회사에서 알 수 있다. 근데 내가 직원이 없다 하면 얼마를 벌든 내가 직장에 알려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직장 외 소득으로 연에 한 2천 이상 벌면 마찬가지로 추가 건보료를 내야 돼서 회사가 알 수 있다던데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연소득 2천이 직장 소득 외에 이제 내가 연 2천 정도 번다 하면 추가 건보료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직장으로 통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주지에 통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 내가 추가 건보를 내더라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도 사실 직장에서 알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는 케이스는 우선 제가 세금을 내고 싶고 우선은 유튜브로 벌어서 근데 체납을 내는 경우 이런 특이한 케이스에는 당연히 회사의 급여 압류 통지를 국세청에서 걸게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또 급여 압류 통지가 국세청에 들어왔으니까 얘가 우리 몰래 또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알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에선 당연히 알려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산다면 사실 걸릴 일은 없다. 직장에 알려지는 거 말고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던 이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한테 너가 지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납세자분들한테, 대표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법적으로는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 법적으로 너는 복식부기 의무자, 어려운 말이죠. 아무튼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너 세무사한테 맡겨서 장부를 작성해야 돼. 이 장부를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할 의무를 가져야 돼. 라고 이제 나라에서 의무를 주어지거든요. 일반인들은 나는 그런 의무 들은 적 없는데 하지만 의무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가산세에서 면제되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매출 한 1억 5천이 넘는다. 그럼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고 내가 한 매출이 1억에서 1억 5천 사이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위해서는 특히 아까 말한 창업감면 같은 혜택들을 받으려면 이제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해 주어야만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냥 뭐 장부를 작성할 수도 없겠지만 예를 들면 5월 달에 막 신고 대리로
세무사님께 일회성으로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규정을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무수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분이 생애 최초 창업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5월 달에 내가 신고 대리를 맡긴다고 해서 내가 생애 최초로 창업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세무사님이 알 길이 없어요. 소득 자료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항상 안타까웠던 게 세금을 안 내도 될 분들이었는데 이제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뭐 일회성으로 단건으로 맡겨가지고 막 세금을 이제 5년 동안 이제 수천만 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이렇게 세무사님한테 정식으로 한 달에 그래도 뭐 10만 원 이렇게 내가지고 맡기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절세할 수 있다. 아끼는 금액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세금을 뭐 본인이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막 300, 400 이렇게 하면 사실 그때는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소득 기준으로 한 3, 400 나온다. 그러면 세무사님을 쓰는 게 아마 안 쓰는 것보다 절세되는 게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법상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은 적격 증빙 서류, 즉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러한 4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이제 적격 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 4개의 서류를 갖춰야만 내가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만 갖춰서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사업상 지출했다는 걸 또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뭐 스튜디오 대관료라든지, 내가 촬영 장비 예를 들면 카메라든지 조명 장치라든지 이런 걸 샀을 때 그런 비용들,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각종 소모품 비용, 그리고 내가 편집 프로그램을 썼을 때 구독료, 이제 사용료,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촬영을 위해 사용했던 차량 유지 비용, 그리고 휴대전화 통신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또 촬영 스텝이나 뭐 PD님, 게스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까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대 같은 경우에 직원이 없이 대표님이 1인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식대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먹방 유튜버 분들은 식대 자체가 본인들의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뭐 올리브영에서 많이 사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역시도 원래 원칙대로라면 사적 비용으로 간주가 돼서 비용 처리를 인정을 전액 안 해주고 있는데, 뷰티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사업에 사용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뷰티 유튜버 분들은 화장품 비용 역시도 비용 처리가 된다. 뭐 이와 유사하게는 뭐 본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이제 놀았다, 그래서 경비를 썼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다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유튜버 분들이 해외에 가서 이제 촬영을 했다 하면 이런 것도 다 이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경우를 다 알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제 다들 유튜버 분들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만 아는 거지 그 이하는 알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정보고, 당연히 뭐 외국간 거래법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연간 송금액 합계액이,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은행에서 국세청에 통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아는 것만 19년, 21년, 23년 거의 경년에 걸쳐가지고 국세청에서 한국은행에 요청을 해서 연간 송금 합계액이 100만 원만 넘어가도 다 자료를 달라 요청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경우만 19, 21, 23년 다 경년에 유튜버 세무조사를 다 착수해서 다 추징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버 분들은 사실 내가 신종 이게 업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을 못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혹은 그냥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뭐 잘 알지 못해서 이 정도는 뭐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또 누락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다 본세만 추징하면 또 다행인데 가산세까지 다 추징을 해서 자기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막 60% 이상, 예를 들면 내가 세금 추징만 하면 뭐 1억인데 뭐 6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가산세가 6천만 원 나와서 1억 6천을 추징을 해버리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막 6천만 원 이렇게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창업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 중에 업종 추가를 한 경우에는 업종 추가한 업종은 너가 생애 최초 창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국세청은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생애 최초 창업한 경우에만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생애 최초 창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업종 추가를 해버리면 나는 실제로 최초 창업한 거지만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 역시도 100% 50% 감면 받을 수 있었던 거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유튜브를 하실 때는 또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창업 감면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경우라면 무조건 사업자를 따로 내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구매 대행업을 이미 하고 있다. 근데 내가 구매 대행을 하다가 유튜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고 했을 때는 유튜브 창업이 구매 대행 창업하고 한 거기 때문에 최초 창업이 아니지 않냐라는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결론을 말하면 둘 다 최초 창업입니다. 왜냐하면 구매 대행 창업을 또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구매 대행에서 최초 창업이 아닌데 유튜브 창업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창업 관면의 요지, 그 창업은 그 업종에 한해서 최초 창업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매 대행 창업을 했어도 유튜브로만 생애 최초 창업이면 둘 다 창업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구매 대행업도 통신 판매업에 해당해서 이제 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는 사실 구매 대행업 같은 이제 통신 판매업이 창업 감면을 못 받았어요. 근데 법이 이제 새로 개정이 되면서 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이런 구매 대행 같은 통신 판매업이 창업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유튜브업 역시도 이거 외에 또 유튜브업으로 최초 창업을 또 했다. 그럼 이것도 창업 감면을 받고 이것도 창업 감면을 받는다. 둘 다 감면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여행 유튜버나 뷰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비용들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행 유튜버다, 뷰티 유튜버다 그렇게 정하지 않고서 브이로그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식사 비용, 뷰티, 여행 이런 걸 전부 다 세금 처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대신 본인이 만약에 그런 걸 비용 처리 받고 싶다. 수기로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엑셀로. 왜냐하면 나중에 조사관이 나오게 되면 그런 걸 다 소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브이로그에 찍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일반 애들은 소명을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방금 유튜버 분들이 그러한 영상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명을 하게 되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엑셀로 빠짐없이 기록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귀찮은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밀에서 비가밀로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그거 됩니다. 1인 미디어로 내시면 아까 말했듯이 부가세 면세 사업자니까 창업 감면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로 내면 안 된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내셔야 된다. 그리고 업종 추가를 하면 안 되고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일반인 관점에서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다 절세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내가 저렇게 했으면 100% 감면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혀 감면이 안 되네? 또 절세 혜택 차이가 너무 커버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세무사님을 상담하는 걸 좀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전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괜히 그냥 감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인터넷 그냥 솔직히 인터넷에도 틀린 정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거 믿고 거기서 책임져 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애초에 정식으로 세무사님한테 실력 있는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김창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